이번은 다시 이제 원래 우리 중간고사 이전에 하던 거에 좀 이어서 시 보겠습니다. 이용학의 항구와 사람들이라는 작은 제목을 붙여보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바다 시편들이 있었죠. 일제강점기에 바다를 배경으로 썼던 시들 임화 봤었고 김기림 봤었고 정지용 봤었죠. 이번에는 이용학인데 이용학은 바다라고 하지 않고 항구라고 되어 있죠. 항구. 바다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왜 바다가 아닌 항구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이용학의 시에 나오는 항구는 김기림이나 임화나 또 정지용이 그렸던 바다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학 시를 여러분이 접해본 적이 있을 텐데 정지용 편인가? 누구 편 할 때 나왔었죠. 1930년대 후반 조선 시단에 시 3제가 있었다. 3대 시 천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용학이었죠. 서정주, 오장환, 그리고 이용학 이 사람들이 시 3대 천재로 불렸습니다. 이용학 시 굉장히 좋고 지금까지도 되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편들을 많이 썼죠. 그런데 이용학 역시도 여기 보면 함북 경성군 경성면 출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북한 출신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여기 50년에 월북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나 금지되었었죠. 남한에서 연구 자체, 시를 읽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었다가 1988년 해금된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오장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시가 빛을 보게 된 게 그 이후인데 오장환의 시를 보면 리얼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주의적, 사회주의적, 또 계급주의적인 성향이 농후했냐?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 이후에 이용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학 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자, 많은 당시의 엘리트 문인들이 그랬듯이 이 똑똑했던 사람들은 서울로 보내지고 당시 경성이죠. 또 경성에서 또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이런 코스들을 밟았는데요. 이용학의 케이스도 그랬습니다. 경성 농업학교 재학 중에 일본으로 갔고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니혼대학 예술과 입학 후에 1년 수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일본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단을 한 것은 1935년. 계속해서 학업에 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또 조치대학 신문학과를 입학하기도 했는데 여기 졸업 기록이 없죠. 학업을 다 마치지는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년에 첫 시집, 38년에 두 번째 시집,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 여러분이 봤을 오랑캐꽃이라는 시집의 시 제목이기도 하고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죠. 해방 후에 두 개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71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장환하고 이용학하고 되게 헷갈려가지고 가끔씩 막 제가 잘못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용학의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진도 드물게 남아있는 사진인데 이용학은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여러 본인들의 경우 머리에 이렇게 포마드도 바르고 되게 잘 깔끔하게 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프로필 사진 같은 걸 찍은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이용학의 경우에는 그런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사진이 최선인데 누구 닮았죠? 누구 닮았어요?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 누가 윤종신 닮지 않았어요? 전 볼 때마다 그 사진 바꿔놔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닮았더라고요. 자, 이게 또 찍고 있는데 또 괜히 곤란해서. 자, 이용학 시인의 시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항구라는 제목을 붙여놨었잖아요. 바다가 아니라. 그래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임화시에서의 바다는 주로 바다 위에 있었어요. 바다 위에 있는 배 위에서 자신의 그 감정들을 토로하는 시들을 많이 쓴 것이 임화의 바다시 편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지용의 경우에도 바다 위에서 썼지만 정지용이 바라보는 바다는 마치 창조주가 하늘에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듯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썼다는 걸 우리가 특징적으로 짚어냈었죠. 그런데 이용학의 경우에는 바다는 바다인데 어디에서 보느냐? 항구에서 주로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든 배를 보든 바다를 보든. 그중에 이제 초기 시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을 실은 배 부두를 떠난다. 여기를 보면 자, 전체적인 정서를 한번 볼까요? 해 넘는 영이 붉은 하늘을 맞이하자 항구의 파묵은 더욱 굵직한 선을 긋고 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도크가 바로 나와요. 도크. 항구의 도크. 수부의 보조에 맞추어 곡만 아는 집시의 노래를 속으로 불러본다. 이게 다 항구의 풍경인 거잖아요. 남달리 백석 테프만 18개 사온 친구의 뜻을 옳다는 듯 아니라는 듯이 해부해 보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이렇다고 되어 있어요. 점점점 물음표, 점점점 느낌표, 점점점 물음표,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오 대담한 출범 신호라고 되어 있죠. 젊은 가슴을 파동시키는 우렁찬 기억, 우리들을 실은 배 다 잊으라는 듯이 부두를 떠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구에서 이용학의 눈으로 보면 이 당시에 항구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근대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곳인데 장소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맨 처음에 육지로 닿는 것이 항구죠. 이 항구에서 굉장히 많은 로컬리티의 트랜스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외부의 사람도 들어오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항구에 모였다가 항구에서 각각 자기의 기항지를 향해서 떠나는 그러한 혼재 현상, 융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항구인데 거기에서 이용학은 무엇을 보냐면 그 배의 출발, 그 범선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산업화도 막 시작되잖아요. 근대화와 더불어. 이 범선들의 위용을 보니까 대담한 출발 신호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신호를 보면서 그러니까 작은 고깃배가 아니라 나무로 된 나룻배 고깃배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화, 국제화, 근대화의 상징인 그런 거대한 배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젊은 가슴을 파동시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 배를 타고 가면 어디 커다란 넓은 땅이 나올 것 같고 우리 김기림이 꿈꿨던 저 먼 곳 있잖아요. 먼 곳. 그래서 우리들을 실은 배는 다 잊으라는 듯이 무엇을 다 잊으라는 듯이인지는 이 시에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 땅에서의 어떤 좁은 것들, 답답한 것들, 제한됐던 것들, 내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잊으라는 듯이 아마도 제 생각에 그런 듯이 부두를 떠난다. 이건 배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화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가 떠나는데. 이런 심정으로 부두에서 떠나는 배를 바라보았던 게 이용학이 초기에 항구와 부두에서 바라보았던 배의 모습, 바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점점 물음표 이런 건 뭘 의미할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시 혹시 봤나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네. 이용학 씨가 많이 이제 해금되고 이제 이용학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과서 편찬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참고서나 교과서에 이용학 씨가 한 두세 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라는 시를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 공부를 했다니까 이 시어의 의미는 다 알 것 같아요. 여기 우라지오는 어디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럼 배웠다니까. 우라지오 어디죠? 우라지오? 우라지오 어디예요? 블라디보스톡이죠. 블라디보스톡 가까운 항구. 아까 이용학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함경북도 경성이었죠. 이 경성에서 가까운 편에 있는 게 블라디보스톡이니까 그 블라디보스톡과 가까운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북한,
그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역시나 트랜스 로컬리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랜스 로컬리티 현상은 각각의 로컬리티들이 융합하고 충돌하고 서로 섞이고 전이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그것이 이 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참고서에서는 어떤 주제가 들어있다고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 어머니도 마오제 말도 들려주십니다. 러시아 말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언어적인 트랜스 현상도 여기서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여기 이 지역에서 자기가 자란 것, 그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로컬리티, 그리고 성장하고 나서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맞는 또 다른 로컬리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라는 시에 표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도를 보면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있고 외국인 학생도 있어요. 한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표시된 곳이 경성이에요. 아까 이용학 시인의 고향인 경성이고요. 여기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이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과 가까운 이쪽 항구. 전체적으로 보면 가까운 항구 쪽이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여기 좀 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제가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여기가 경성군입니다. 경성군. 요렇게 이 부분을 확대한 거라서 경성군이고, 북한에서 많이 들어본 지명이 청진항, 여기 청진시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지구, 우리나라 그 산업협력을 했을 때 낮은 선봉지구가 여기 바로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성군 이쪽이거나 청진항이거나 낮은항, 선봉항 이쪽이 아마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의 배경이 된 항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딘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요. 블라디보스톡하고 가깝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 확대를 했습니다. 더 확대를. 자, 여기 보면 이제 낮은 선봉이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 아오지 들어보셨나요? 아오지 탄광으로 유명한 곳이 여기 있죠. 굉장히 북쪽이니까 추울 거예요, 아마도. 우리나라 최북단, 북동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바로 나진항의 모습입니다. 1930년대 나진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를 쓰면서 어떠한 풍경을 바라보고 그 시를 썼을까를 우리가 한번 그 감각을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사진을 최대한 그 비슷한 걸로 찾아보자 해서 제가 찾아본 건데 이런 풍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배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자그마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전통적인 형태의 고깃배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배 자체가 근대화, 국제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배인 거죠. 가슴을 울렁울렁하게 하는 젊은 날의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용학의 시선에서 볼 때. 자, 이거는 청진항의 모습이에요. 조감도로 본 건데 나진보다는 좀 더 남쪽에 있었잖아요. 이 청진항의 1930년대 모습입니다. 이러한 풍경들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떠나고 도착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드는 어떤 감회, 정서 이런 것들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AI 시와의 대상이기도 했던 전라도 가시네라는 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용학이 정말 시를 잘 쓰는 시인이라는 게 이 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시들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굉장히 잘 쓴다. 정말 좋다. 시가 좋다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잘 쓴다는 것과 좋다라는 게 서로 약간 다르기도 하는데 잘 쓴다, 좋다가 합쳐지는 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배웠나요? 전라도 가시네? 고등학교 때? 이건 안 배웠어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런데 저 혼자 시를 읽는 게 혹시 이 시
읽어볼 사람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을 모두 대표해서 그냥 제가 마이크 갖다 줄 테니까 읽어볼 사람 없어요? 없으면 맨 앞에서 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어쩔 수 없어. 저는 마이크를 유선을 꽂을 테니까 이거 보고 읽고요. 제가 넘길게요. 알록 쪽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풀 끈다라 까무스레한 네 얼굴. 자신애야 나는 밭을 읽으며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한정도 사네. 바람 소리도 폭에도 인적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홍차만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맛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니. 자. 술을 부어 낭실낭실 술을 따르며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겨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땐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통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낮 두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불슬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부조리. 가시네야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더 있어요.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분을 뱅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밉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풀에 휘가 맞이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때다. 네, 박수 일단 줘야죠, 우리.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이게 폰트 때문에 좀 이상해졌는데 행이 좀 이상해져가지고요. 네. 자, 이 시를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죠. 전라도 가시네랑 함경도 사내가 등장해요. 일단 이 전라도 가시네와 함경도 사내는 왜 앞에다 그냥 어떤 소녀와 어떤 사내라고 안 하고 지역명을 붙였잖아요. 전라도의 가시네, 함경도의 사내. 자, 이 지역의 차이를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지역을 볼게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곳을 보면 북간도 술막이라고 나와요. 북간도가 어디냐? 앞에 보면 이 북간도 술막은 여기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은 이게 정확한 지명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불리던 이름이라서 동간도를 북간도로 같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두만강과 맞닿은 동간도 여기 지금의 북한 쪽하고 경계가 맞닿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술집, 사람들이 숙박도 하고 술도 먹고 식사도 때우고 하는 그런 곳일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이 거리를 볼게요. 만약에 여기라고 하는 두만강 건너 제일 가까운 동간도 내지 북간도의 어느 지역에 이쯤 어디에 술집이 있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한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이 전라도 가시네는 이 바닷가에서 왔어요. 시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알록 쪽에 입맞춤에 자란다부터 시작해서 넘실넘실 그 고향의 파도 이런 것들을 이 사내가 불러일으켜 주잖아요. 그 위로하면서 어디쯤에서 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느냐. 아마 이 바닷가, 전라도이면서 바닷가인 쪽은 아마 이쪽 어디일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면 한반도의 제일 끝에 있는 전라도 바닷가에서 어디를 거쳐서 이 배 타고 왔는지 뭘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 먼 길을
지금도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오는데 한 그래도 4시간은 걸리죠. 그런데 여기서 또 가서 이 북간도 여기까지 두만강까지 건너서 여기로 오려면 이 전라도 가시내에게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오는 과정도 쉽지 않고 편안하고 유복하고 그랬다면 이 가시내는 여기 올 일이 없어요. 뭐 상황에 밀렸든 뭐에 밀렸든 어쨌든 여기까지 기구한 사연이 너무 많은 이 가시내. 그리고 함경도 산에도 지리적으로는 여기 어디쯤 만약에 이제 이용학의 자아가 투영됐다 그러면 경성, 청진 이쪽 어딘가에서부터 함경도 쪽에서 이렇게 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이 북간도 술막에서 만났겠죠. 근데 이 12월 굉장히 추운 겨울인 것으로 이 시의 배경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가 이미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향 떠난 사람들의 만남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지금 이 수업에서는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경계자라고 지칭하고 있죠. 이 함경도의 로컬리티를 가진 사내와 전라도의 로컬리티를 가진 가시내가 제3의 장소인 북간도에서 만난 겁니다. 경계자로서. 거기에서 이미 시적 정서가 굉장히 슬픔과 서글픔과 이런 것들, 비극적인 정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러시아 어딘가에서 우리나라 어느 나랑 다른 지방의 어떤 사람을 만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보면 자, 이 시에서의 화자는 누구냐 하면 함경도 사내죠. 함경도 사내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라도 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정서가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약간 너도 나와 같다 라고 하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 군데서 드러나거든요. 자,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내 얼굴 가시네야. 우리가 그 AI 시화를 통해서 되게 예쁘고 고운 얼굴로 AI가 이 가시네를 그려준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본 거 기억을 할 텐데 일단 이 가시네는 그 험한 곳을 통과해 왔고 그것도 뭐 좋은 상황으로 온 게 아니라 고생을 하면서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 거기 때문에 막 피부가 곱고 막 뽀얗고 이러지 않을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더더욱이 이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이 동질감이면서 연민이면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생겨나겠죠. 감정들이. 자, 이 가시네를 보고 너는 그렇다.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인식은 곧 나에 대한 인식이 되잖아요. 이 타자인 전라도 가시네를 보면서 이 화자는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죠. 너는 거기서 온 가시네고 나는 발을 얼구며 밭을 일구며가 아니라 발을 얼구며 이 얼군다는 것이 이제 지금 사투리에서도 쓰긴 하는데 발을 얼리며 그러니까 자기가 발이 얼어가면서 우세 다리를 건너왔어요. 그 강철로 된 다리가 아니라 그 정말 얼어붙은 다리를 건너온 거예요. 얼어붙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어그부츠 신고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꽁꽁 얼은 그 추운 땅을 발을 얼려가며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도 뭔가 뭐 여행 삼아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온 게 아니라 고생해가면서 어떤 상황적인 압력이든 생계의 문제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유로 여기를 온 거죠.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라도 가시네와 함경도 사내는 같은 존재인 거죠. 이 사내도 전라도 가시네를 보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사내가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람 소리도 호계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그러니까 바람 소리나, 그러니까 추우니까 바람도 엄청 불 거고, 호계 뭐 승냥이 같은 것도 이제 안 무서운 거예요. 걸어서 오는 길이니까 뭐 며칠 밤낮을 왔겠죠, 걸어서. 그 과정에서 추위와도 싸우고, 뭐 들짐승 뭐 이런 것들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왔을 테니까.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또 시름도 달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시름 기본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죠. 시름이야 그냥 늘 있는 것. 근데 앞으로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곳인 거예요. 북간도 술막이라는 건. 제3의 장소, 이 낯선 장소들이 지금 온 것보다도 더 흉참한 뭔가 안 좋고 뭔가 끔찍한 그런 소식이 닥쳐올 것만 같다는 거죠. 불안감이 계속 있고 이 불안감 때문에 벽이 두꺼워도 이웃이 있어도 나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바람소리 추위나 승냥이나 시름보다도 더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이 방자라는 거는 뭐죠? 향단이와 방자 할 때 그 방자가 아니라 이런 방자한 놈 할 때 그 방자예요. 그러니까 거친 말, 안 좋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막 친절하고 연약하고 그래서는 이거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눈포래가 이제 눈보라의 사투리인데 눈보라를 뚫고 왔다. 정말 추위 눈보라도 있지만 어떤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거죠. 이 눈보라를 뚫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북간도 술막까지.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함경도 산에는 이 전라도 가시네가 너 고향이 어디야? 나는 여기서 왔어요. 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 얘가 겪었을 엄청난 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추측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여기 오는데도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연약한 가시네 네가 오는 동안 겪었을 그런 감정의 그런 고난, 힘듦 이런 거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어떡하냐. 나도 힘들었는데 너는 거기 이 과정을 어떻게 겪고 여기까지 왔니? 말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걸 다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연민과 동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상으로 거의 뭐 많은 게 설명이 돼요. 전라도 가시네, 함경도 산에, 북간도에서 만났다. 언제? 이 시기 1930년대에. 이걸로 거의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자,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겨들. 그러니까 상황상으로 보면 술을 이렇게 나누면서 옛날 이야기, 고향 이야기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만강을 이 전라도 가시네가 석 달 전에 건너왔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때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의 산마다 불탔을 시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가을이었구나. 네가 석 달 전이면 가을이었을 텐데 단풍 드는 계절이었을 텐데 그 여정을 짐작해 보는 거예요. 이 함경도 사내가.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그러니까 그 힘듦에 대해서 그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니? 단풍은 그렇게 예뻤는데도 네 마음이 그걸 볼 아름답다고 느낄 새도 없었겠지. 그리고 두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불슬기는 기차거든요. 기차가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에 흐려졌더냐 하고 이 소녀의 감정에 이입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입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산에도 이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내가 느꼈던 것으로부터 기준을 삼아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추측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강아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 친구가 우리 강아지가 어제 무지개다리 건넜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 자기가 느꼈던 감정에 확 실리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 산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 미루어 보면 아마 기차를 타고 저 위쪽까지 가서 또 다리를 건너왔겠죠. 자, 그 다음에 가시네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이 파도 소리는 저기 이 고향의 파도 소리겠죠. 전라도 가시네가 왔던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네야. 그리고 여기가 너무 백미 아닌가요?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사실 이 전라도 가시네가 이 삼경도 사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막 엉엉 울고 통곡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흐느껴 울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전라도 가시네는 울 것 같은데 또 울 것 같은데 결국은 울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서적인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울 것 같지만 그리고 누가 봐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울지 않는 이러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민을 느꼈는데 이 함경도 사내가 이 전라도 가시네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얼굴을 쓰다듬어 줄 수도 있겠고 토닥토닥 해줄 수도 있겠고 또 뭐 넌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응?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함경도 사내는 어떻게 하냐면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추운 계절에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라도 가시네에게서 봄은 어떻게 오게 되는 거냐. 이 전라도 사투리, 너의 사투리니까 전라도 사투리겠죠. 이 전라도 사투리를 누가 얘기해 주는 거냐. 함경도 사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전라도 가시네한테서 배워서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두어 마디밖에 못하는 사투리지만 전라도 사투리를 함으로써 이 전라도 가시네에게는 봄이 확 다가오는 거죠.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그 지방의 언어. 로컬리티를 언어적 차원으로 보면 그 지방의 방언, 사투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내가 똑같은 자기와 동일시 되는 그런 연민의 대상을 향해서 해주는 위안과 위로의 행위였던 거죠. 자, 이렇게 사투리 두어 마디를 함으로써 소녀에게는 고향의 봄이 오고 소녀가 원래 그 때를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회상인데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손때 수줍은 분홍댕기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단 두어 마디밖에 되지 않는 사투리를 통해서 이러한 마법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소녀에게 이러한 봄을 주고 이 사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냥 드라마적인 전개를 보면 이 뒤에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갑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경계자들이에요. 경계자의 속성은 부유하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부유한다는 거는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 정착하거나 고착되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이들은 계속해서 부유한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함경도 사내는 얼음길이 이제 밝게 되면 또 눈보라 휘가 마치는 벌판에 우줄우줄하고 나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없이 자욱도 없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들의 만남은 이렇게 경계자들의 만남, 이방인들의 만남, 부유하는 자들의 만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북간도 술막이라는 공간은 바로 이 경계자들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거겠죠. 이용학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어떤 경계자들의 부유하는 경계성을 가진 경계자들의 어떤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봤고요. 자, 이 공간 똑같아요. 항구도 왜 자꾸 이용학이 바다 위나 어떤 이방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항구에 집중하느냐 하면 아까 그 북간도 술막과 같은 공간이 바로 항구기 때문인 거예요. 떠나고 오고 거기에 있는 토박이 우리 인천항 봤을 때도 그랬잖아요. 원래 토박이가 항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여기 들렀다가 다시 가야 되고 또는 어디로 가기 위해 이 항구에 모이고 그런 이방인들이 모였다 가는
전라도 가시네라는 시에서 마치 북간도 술막과 같은 공간이 바로 항구이기 때문에 이 항구의 장소성에 대해 주목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시 항구에 와서라고 하는 시들을 보면 시를 봐도 그러한 그 경계자적인 존재성으로 인한 어떤 고착화되고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서글픔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용학 시가 아름다운 이유, 그리고 이용학이 시 삼재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러니까 표현을 잘 쓰고 뭔가 시가 되게 모던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시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나 주제나 사람을 향한 시선,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시를 잘 쓴다와 시가 좋다가 합쳐지는 그런 시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 시선을 볼까요? 모든 기폭이 잠잠히 내려앉은 이 항구에 그래도 남은 것은 사람이올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마의 경우에는 저 먼 바다를 보는 거예요. 바다야, 태평양 바다야, 뭐 운명아,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용학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마도 거기 있는 사람을 보는 시들이 있는데 이 항구의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이용학. 자,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의 말도 배운 적 없는 듯한 많은 사람들 속으로 어질게 생긴 이마며 수수한 입술이며 그저 좋아서 나도 한마디의 말 없이 우주루줄, 이제 우주루줄 잘 걸어가요. 이게 반복돼서 쓰는 시어들이 다 시인마다 있는데 우주루줄, 뭐 출출이 이런 단어들 많이 쓰거든요. 우주루줄 걸어가면 저기 산 밑에서 들려오는 돌 깨는 소리, 이 돌 깨는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이 채석장 같은 소리겠죠.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돌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리를 놓거나 철로를 놓거나 이럴 때도 그러니까 이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서 나는 더 많이 나는 소리, 그 이전에도 났겠지만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 수수하고 어질게 생긴 이러한 사람들의 외양을 통해서 이게 그저 좋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이 돌 깨는 소리를 통해서 뭘 느끼냐? 시바우라, 일본의 어떤 지역, 메구로도 일본의 지역, 이런 시바우라나 메구로 같은 데서 함께 일하고 함께 잠잠해 퍽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데도.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 보면. 야, 못하네요. 여겨집니다인데. 자, 서로 모르게 어둠을 타 구름처럼 흩어졌다가 똑같이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온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밖에 나갔다가 계속해서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니까 계속 고향이 그리워요. 근데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왔는데 어디에 있어요? 고향에 안 가고 항구에 있는 거예요. 항구에. 고향에 갔다가 다시 항구에 왔는지 아니면 고향에 못 가고 들어온 채 다시 항구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계속 떠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구에 있는 거죠. 항구에. 이 항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 시의 화자도 역시나 항구에 있잖아요. 똑같은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동질감 느끼고 같이 일하고 있던 모르는데 친한 것 같은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항구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고요. 나는 어찌하여 검붉은 흙이 자꾸만 씻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항구에 있지만 결국은 나는 여기 검붉은 흙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당시에 혁토, 붉을 혁자를 써서 혁토라는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이 혁토 자체가 검붉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내 조국의 땅, 고향의 땅을 얘기할 때 또 혹은 전통, 내 원래 자라왔던 곳의 역사적인 정체성 이런 걸 얘기할 때 혁토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서 파묘에서처럼 흙맛을 본다는 게 아니겠죠. 혁토, 내 땅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자꾸만 확인하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이 너무나 떠돌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트랜스된 정체성들, 로컬리티들이 혼재해 있는 이 속에서 결국 이 시의 화자는 이 항구라는 장소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 검붉은 흙을 씹는 행위를 통해 표상되는 자기의 존재성, 정체성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질문이 더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직접적인 표현이긴 한데 난 누구고 여긴 어디냐 이런 질문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막 되게 낯선 여행지에 가서 느끼는 고독감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가봤다면. 특히 막 사람이 많은 곳에 친구랑 간 게 아니라 혼자 낯선 여행지에 갔을 때 이런 비슷한 정서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용학 씨 잘 썼다 더하기 좋은 시다의 또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골 사람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이용학으로만 보자면 한북 경성에서 태어나서 서울 경성 그냥 지금 옛 서울인 경성으로 갔다가 일본으로도 갔다가 뭐 이런 이동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시골 사람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느꼈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시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진해서 읽을 사람 없으니까 우리 혼자 당할 수 없잖아요. 마이크 준 사람이 읽도록 할게요. 누구한테 주든지 마이크 줘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아 저기 있네요. 다행히. 시골 사람의 노래 귀 맞춰 적은 반석을 대고 젖가슴에 친 채로 젖가슴에 친 채로 잠든 애미느녀 딸년이랑 모두들 실상 이쁜데 유람선에 달리면 마지막 차에 무엇을 실어보는 경황이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몇 마디의 서양말과 글씨는 제조와 들어간 것은 자란 상태의 육비로구나. 흘러내리는 머리칼 못들매의 점점을 지켜 되려 복스럽던 검은 둥이도 언젠가 쫓기듯 숨어서 시골로 돌아온 시골 사람. 이 녀석 속눈썹 출출이 길다란 우리 아들도 한 번은 갔다가 섭섭히 돌아와야 할 시골 사람. 불타는 술잔에 부탄기 뜨듯한데 바람이 있는데 이제 바람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서로 담뱃불을 들고 불리며 나의 가슴을 건너는 것이다. 네, 박수. 네, 느낌 있네요. 자, 좋죠? 안 좋아요? 나만 좋은가? 여러분 아마 별로 좋은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정서에 대해서 깊이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시골 사람의 노래라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알 수가 있듯이 화자가 시골 사람인 거예요. 시골 사람. 자, 이 시골 사람이 뭘 보느냐 하면 이 천년을 보면 귀 맞춰 접은 방석을 베고예요. 자, 방석은 깔고 앉는 거지 베는 게 아니잖아요. 자, 방석을 뱄다. 그만큼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방석을 벨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 뭔가 녹록치 않은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을 묘사되어 있냐면 젖가슴 헤친 채로 누가 잠들어 있어요. 엄마와 딸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디인지 보니까 차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차에 이런 모습으로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 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차가 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상황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정상적인 집 안에 뭐 방 안에 침대 안에서 자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너무나 지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잘 수밖에 없어서 자는 거죠. 젖가슴이 헤쳐진지도 모른 채로 자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야한 장면이 아니라 실상을 고단한 실상을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냥 삶의 민낯인 거예요. 감추고 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시골 사람, 이 화자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실상 이쁘다고 했어요. 그냥 이쁜 거랑 실상 이쁜 거랑 뭐가 달라요? 자세히 보면 알고 보면 원래는 이쁜데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모습으로 잘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숨어 있어요. 자, 그 이런 상황인데 요란스레 달리는 마지막 차에는 난 뭘 실어 보내고 당황하게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서 자고 있다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고 있는 이런 적나라한 지치고 힘든 삶의 모습으로 잠든 저들을 보면서 마지막 차를 내가 보낼 때 저기다 뭘 실어 보내느냐. 나는 잘 가라고 손을 흔들 수도 없고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모르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곤란하고. 이러한 마음이 여기 첫 연애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항상 타자를 통해서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앞에 이러한 삶의 모습 앞에 이 화자는 몇 마디의 서양말과 글짓는 재주와 이런 것들은 자랑 삼기에 욕됐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 앞에서 내가 어떤 외국어를 한다. 러시아 말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나 좀 공부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 글 쓰는 사람이다. 글도 좀 쓰고 공부를 했다. 이러한 것들은 욕된 일인 거예요. 저런 삶의 모습 앞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엘리트 문인들, 똑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무력감은 이러한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적나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그냥 확 펼쳐져 있는 저러한 그 모습 앞에서 내 공부, 내 재주 이런 것들은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죠.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공부하고 글 쓰고 이런 걸로 되게 허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 당시 그 엘리트 문인들, 청년 문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흘러내리는 머리칼도 목덜미에 점점이 찍혀 되려 복스럽던 검은 기미도 언젠가 쫓기듯 숨어서 시골로 돌아온 시골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골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시골로 돌아온 시골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쫓기듯 숨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의 반대 표상이 뭐죠? 도시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도시로 갔다가 쫓기듯 숨어서 시골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골을 고향이라고 한다면 자기 고향에 돌아오는데 왜 쫓기듯 숨어서 돌아올까요? 왜?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본가가 부산이다. 시골은 아니에요. 절대 시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골은 발전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로컬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부산이라고 해볼게요. 부산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로 스카이 왔어요. 참 대단하다. 그 집 아들 서울 고려대학 갔다며 왔어요. 근데 4년 되고 5년 졸업하고 1년 되고 2년 된 취업을 못해. 3년 됐는데 취업을 못해. 나 로스쿨 간다고 부모님한테 다달이 100몇만 원씩 용돈 타는데 3년이 되도록 로스쿨을 합격을 못해. 어떻게 해요? 고향에 못 가잖아요. 숨어서 쫓기듯. 너무 얘가 적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시로 갔을 때는 도시에 가서 이 시골에 있는 생활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혹은 생계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갔겠죠. 고향을 떠나서 간 곳인데 결국은 다시 돌아왔다. 금이 환영해서 당당하게 돌아오고 막 선물 보따리 들고 돌아오고 비싼 옷 입고 온 게 아니라 쫓기듯 숨어서 돌아왔다는 것은 실패해서 돌아왔다는 뜻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시로 갔다가 괄호 안에 실패하여 혹은 좌절하여 쫓기듯 숨어서 시골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화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녀석, 어떤 녀석? 속눈썹 칠칠이 길다란 우리 아들. 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눈썹이 칠칠이 길다란 우리 아들도 한 번은 갔다가 섭섭히 돌아와야 할 시골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가 도시로 간다고 한 적도 없고 가겠다고 한 적도 없고 앞으로 갈지 안 갈지도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화자가 보기에
이 어린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한번 도시로 갈 것이고 도시로 갔다가 성공하겠지가 아니라 갔다가 섭섭히 돌아올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우리 아들 도시 가서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얘도 언젠가는 갔다가 저렇게 섭섭히 돌아오겠지. 추측이 아니라 돌아와야 할,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얘기해 주지 않죠, 이 시에서. 그리고 되게 감각적인 마지막 연으로 마무리를 해버려요. 불타는 술잔에 꽃향기 그윽한데 바람이 이는데 이제 바람이 이는데 이 두 번의 반복도 너무 이 정서를 확 그냥 우리 마음속에 마치 이게 꽃향기의 그 훈훈한 바람이 샥 쓸고 가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예, 바람이 이는데 이제 바람이 이는데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서로 담뱃불을 빌고 빌리며 나의 가슴을 건너는 것일까라고 얘기해요. 길을 건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건너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가슴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화자가 느낀다는 거죠. 이 시에 담겨있는 이 화자의 이런 감정들이 이 시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이해를 해볼까요? 우리 수업의 제목이니까.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일제강점기잖아요. 자, 왜 자꾸 시골 사람들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시에서 돌아와야 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배경들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일제가 토지 조사를 하게 되면서 왜 토지 조사를 하느냐? 명목상으로는 토지 제도의 근대화를 위해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토지 조사를 하면서 대부분은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지만 문서상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들도 많고 이 토지 조사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한국사에서 배웠을 텐데 이런 경우에 이 불분명한 소유권이 있었던 토지나 신고하지 않은 토지를 몰수하게 되고 이 몰수한 토지가 어디로 가느냐? 일제 소유가 되거나 아니면 일본 사람의 소유가 되거나 친일파에게 무상으로 불화해 주거나 이러한 식으로 소유권이 재조정되게 되죠.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농사 짓고 살았던 농촌 사람들, 이 아까 시에서 보면 시의 표현대로 하자면 시골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농사 짓고 너 가지고 일부를 지주에게 줘라가 아니라 농사 지었으니까 소작료 내라, 토지세 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빈곤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대화 산업화된 도시로 혹은 다른 지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이용학의 시에서는 자세한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막 설명해주고 얘기해주지 않지만 이렇게 내몰린 사람들의 운명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가 되겠죠. 이게 토지가 합법적으로 강탈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독부가 소유하게 된 토지가 전 국토의 40%에 달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을 넘어서 계속해서 빚쟁이가 되고 많은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터전이 상실될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못한다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떠난다. 어디로? 다른 농촌으로 떠나봐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뭐가 돼요? 도시 빈민이 되는 거예요. 가서 도시 빈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 집값 지금도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성공하겠다고 서울로 와도 집값 내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편의점 김밥, 도시락, 삼각김밥, 라면으로 때워도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00 나가는 건 우습잖아요. 근데 한 달에 100 벌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는 훨씬 더 심화됐다는 거죠. 직업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교육 수준이라는 것도 그때 근대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결국은 도시 빈민이 되고 살 수 없어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상황. 주저리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다 배경에 깔려서 바로 시골 사람의 노래로 탄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서글픈 시인 거예요. 알고 보면. 네, 그런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좀 점프를 해볼까요? 조치원이라는 시인데요. 누가 썼어요? 조치원. 아는 사람? 기영도 알죠? 기영도 시인이 썼습니다. 기영도 좋아하는 사람 많고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죠. 기영도 시인 너무나 좋은 시를 많이 썼죠. 조치원도 한번 읽어봐야 될 텐데 자 누구한테 마이크 줄 거예요? 자 혹시 읽을 사람? 네, 없으니까 마이크 누구한테 주면 그 사람이 읽어볼게요. 길어요. 이 뒤에 여기까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그래도 좋죠. 좋지요. 사내가 달걀을 하나 건넸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한 시쯤에 열차는 대전에서 지름길이를 만날 것이다. 스팀 장치가 엉망인 바닥에 마스크를 낀 승객 몇 명씩 젖은 담배 필터 같은 기침 몇 개를 뱉어내고 쉽게 잠이 오지 않는 촉촉한 내식 습도. 네, 계속 읽어주세요. 시내의 어두운 불빛들은 잠깐씩 꺼지고 말았다. 서울에서 아주 떠나는 기분을 이해합니까? 고향으로 가시는 길인가 보죠. 이번에 진짜 낙향입니다. 달걀 껍질을 벗기다가 손끝을 다친 듯 사내는 다시 말이 없었다. 조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죠. 서울 생활이란 내 삶에 있어서 한참을 무지하게 지키고 방정마다 같은 것이었어요. 조치원도 꽤 튼튼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내 두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방 사람들이 더욱 난폭한 것은 당연하죠. 어두운 차창 밖에는 공중에 뜬 생선가시처럼 놀란 듯 새하얗게 어있는 겨울나무. 한때 새들은 날려버린 써 기억의 가지들을 위하여 어느 계절까지 힘겹게 손을 들고 있는가. 긴 여기서 간이 여기예요? 간이 엉켜 속도로 속도를 늦추는 열차의 작은 진동에도 소스란 척 깨어나는 사람들. 소지품 마냥 펼쳐 보이는 의심 많은 눈빛이 다시 감기고 좀 더 평화생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이는 남자들. 발밑에는 몹쓸 똥들이 빵봉지 몇 개로 뒹굴고 내었다. 그러나 서울은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르쳐 주니까요. 덕분에 저는 도둑질 말고는 다 해봤습니다. 조치원까지 사내는 말이 없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마지막 기약은 이것이 몇 번째일까? 나는 고개를 흔든다. 나의 졸음은 제 나쁜 성냥처럼 금방 꺼져버린다. 설령 사내를 며칠 후 서울 어느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 없다면 누구나 겨울을 위하여 한 개의 외투를 갖고 있는 것. 사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견고한 지퍼의 모습으로 그의 입은 가지런한 이빨을 단 한 번 열어버린다. 플랫폼 쪽으로 걸어가던 사내가 아주 걸어오던 몇몇 청년들과 부딪힌다. 어떤 결의를 애써 감출 때 그렇듯이 청년들은 톱밥같이 쓸쓸해 보인다. 조치현이라 쓴 내용 간판의 밑에 사내가 통과하고 있다. 나는 그때 크고 검은 한 마리 새를 본다. 틀림없이 사내는 땀 위를 천천히 날고 있다. 시간은 영시. 시 너무 잘 쓰지 않나요? 정말 너무 좋죠. 자,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아까 시골 사람의 노래하고 좀 같이 나란히 놓고 한번 살펴볼까요? 이 조치원이라는 역이 있어요. 충청도죠. 조치원은 대전보다 약간 위에. 자, 거기로 가는 열차 안에서 일어났던 한 사내와의 만남을 이 시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이 사내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따옴표는 없지만 사내와 이 시의 화자 간의 대화가
2연부터 있죠. 2연부터. 서울에서 아주 떠나는 기분 이해합니까? 라고 사내가 이 화자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자가 고향으로 가시는 길인가 보죠. 라고 얘기하고 이번엔 진짜 낙향입니다. 라고 사내가 대답을 해요.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내의 고향은 조치원이고 조치원으로 지금 가는 길이고 이번엔 진짜 낙향이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낙향을 했는데 이번에 나는 진짜로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쉼표가 말하는 건 그거죠. 또박또박 이번엔 진짜 낙향입니다. 하고 힘주어 말한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고향으로 가냐고 물어봤지. 아주 떠나는 기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심정으로 내려가는 거다라고 이 사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해요. 조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간 거예요. 이 사내에게 서울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삶에 있어서 하찮은 문장 위에 찍힌 방점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방점은 옛날에 과거 시험에서 잘된 거 위에다 찍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정말 삶은 하찮은 거였는데 서울 생활이라고 하는 방점이 찍혀서 내 삶이 화려해지고 성공해지고 뭔가 빛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게 아니니까 우리 아까 시골 사람들이 실패하고 뭔가 그래서 쫓기듯 숨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자는 조치원도 꽤 서울만큼 꽤 큰 도회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크기의 문제나 발달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서울이라고 하는 상징인 거죠. 그래서 방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서울은 근데 내 둥우리가 아니었다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객관적으로 지방 사람들이 더욱 난폭하다 이런 얘기는 정말 폭력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렇게 분노가 생긴다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난폭해지는구나 이렇게 안 받아들일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런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묘사를 쭉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표현이 있죠. 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이는 남자들 좀 더 편안한 생을 차지하기 위하여. 편안해야 되는데 몸을 뒤척인다는 것은 불편해서 몸을 뒤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비유되고 있어요. 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지방이라 하더라도 미디어가 발달해서 맘먹으면 서울말 감쪽같이 쓸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투리가 티가 나잖아요. 이 사람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어디 사람인지 티가 안 나는데 여기에서는 사투리를 쓰는 순간 너 고향이 충청도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불편한 거죠. 이 불편한 상황이 이 사람에게는 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인다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인, 경계자, 외부의 사람이라는 이 존재성 때문에 이 서울에서 이 사람이 자기 둥우리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자리 잡지 못해서 혹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존재성 자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서울은 좋은 곳이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르쳐준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이 화자는 어떻게 느끼냐. 이 사람은 또 갈 거라는 거예요. 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 후 서울 어느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한들 어떠랴. 누구나 겨울을 위하여 한계쯤의 외투는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겨울을 위해 내가 외투를 껴입듯이 이 사람의 낙향이 가진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무 추웠을 때 낙향했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갈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아까 그 1930년대 상황과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1990년대에 쓰여진 거거든요. 5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존재성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인 체제가 변화하고
장소가 변화했을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쓸쓸함이 나오는 거죠. 청년들은 톱밥같이 쓸쓸해. 이것도 감탄이 나와요. 이게 너무 와닿거든요. 여러분 톱밥 만져본 적 있어요? 어떻게 만져봤지 톱밥을? 톱밥은 안 뭉쳐져요. 부슬부슬 흩어지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게 나무였잖아요. 이 톱밥같이 쓸쓸하다는 게 그냥 확 너무 쓸쓸하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그냥 한 방에 없애는 거. 톱밥같이 쓸쓸하다 그 한마디로. 여러분도 그래요? 톱밥같이 쓸쓸해요? 그럴 때도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저도 그렇고. 자, 이 사람은 이제 조치원에서 내렸어요. 조치원이라고 쓴 네온 간판 밑을 사내가 통과합니다. 근데 크고 검은 새 한 마리 새를 본다. 틀림없이 사내는 땅 위를 천천히 날고 있다. 시간은 영시, 눈이 내린다. 이 정서까지 잊지 않고 있죠. 자, 이 새의 모습으로 이 사내를 비유하면서 이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왜 조치원일까? 시의 제목이. 부산 하면 안 되나요? 더 먼데? 조치원보다 훨씬 먼데? 대전 안 되나요? 자. 아이고. 멋있게 나오라고 했는데 또 폰트가 깨지는 바람에 다시 한 번만. 참. 다시. 자, 멋있게 나타났죠? 자, 조치원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새 조자, 다다를 치, 이를 치,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원, 이렇게 조치원으로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시의 마지막 부분에 크고 검은 한 마리 새를 본다가 바로 이 조치원이라고 하는 역명과 딱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조치원에서 그 사내가 내리는 모습, 결국은 새가 다다르는 그 장소가 조치원이기 때문에 그 사내가 새처럼 비유가 되어 있는 거죠. 끝날 때 됐나요? 45분까지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네. 이 뒷수업 교수님이 제가 늦게 끝나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시간 되기 전에 끊을게요. 조치원이라는 명칭이 그래서 상징적으로 쓰였다. 자, 이용학과. 1930년대 이용학, 그 다음에 1990년대 기형도.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시가 대략 50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 시인데 결국 똑같은 이 로컬리티의 어떤 혼재 속에서 떠도는 두 사람, 어떤 사람 특히 시골로 표상된 사람 혹은 조치원이라고 하는 서울 외에 다른 곳으로 표상된 지역에 사는 이 두 존재가 느끼는 것들은 비슷하고 결국은 똑같은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 옆에 안 써있지만 2024년에 누군가의 사진을 딱 겹쳐놓는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달라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기영도 옆자리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AI 시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